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오늘 강의를 중심한 이제 제 소개는 제가 한 48년 동안 아마 주역을 연구한 것 같습니다. 그 주역에는 이제 의리학이 있고 또 점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사람들의 운명을 보는 점학적으로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점술적인 측면에서의 주역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그렇게 연구를 해왔는데 이런 그 48년 동안 사람들 또는 국가의 장래 운을 연구하는 그런 눈으로 태극기를 바라보니까 태극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엄청나게 다른 참으로 심오한 사상적이고 철학적이고 문화적이고 또 여기에는 중요한 하늘의 메시지가 담겨있다. 이런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참 학자라든가 다른 학설에도 나와 비슷한 내용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한민족에게 알리고 이것을 참 선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금년 1월 3일 날 태극기 문화사상연구회를 제가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또 어느 곳에서 이 강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참석하신 우리 대조선 역사학회 회원 중에 김경수 그 회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강의를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되겠다 해서 아마 우리 회장님께 저를 추천하게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오전에 이제 바로 이 자리에서 포럼을 한 두익사상 포럼 연구회 회원들에게 많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또 그 제 강의를 듣고 또 오늘 종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리를 뜨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두익사상 포럼 연구회 회장이신 선대호 박사님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에는 그렇게 엄청나게 참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국가기록정보원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태극기에는 우주를 담고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주 간단하게 아마 그걸 읽으면 2, 3분도 안 될 정도로 짧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태극기 문화라는 게 뭔 뜻인가 또는 사상이라는 게 뭔 뜻인가 이런 걸로부터 시작해서 태극기의 참뜻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는 이렇게 우리가 태극기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태극기는 우리의 이렇게 참 너무나도 좋을 때 우리가 함께 태극기와 더불어서 참 즐거워했던 그리고 환호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태극기를 들고 참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이죠. 또 이렇게 8.15 해방이 되니까 이 모든 시민들이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참 나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은 48년 8월 15일 날 정부 수립을 할 때 이렇게 태극기를 앞세우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것은 김일성 주석도 이렇게 태극기를 양옆에 놓고 태극기를 중심하고 대회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 운동권 친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또 우리 김일성 주석은 기념 우표를 우리보다 먼저 태극기 기념 우표를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적게 사랑했던 분이 김일성 주석이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죠. 또 남산국기 개항대에 일장기를 내리고 태극기를 거는데 여기 시민들이 이렇게 걸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또 여기 보시면은 9.28 수복대 중앙청에 태극기가 개항되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내용입니까? 문제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 태극기가 지금 광화문에 대형 태극기 개항대를 못 세우고 있어요. 지금도 보훈처에서 그 개항대를 세우겠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반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제가 우리가 그 뉴스에 보게 되면은 미국에 이제 어떤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 백악관이라든가 다른 그 청사 앞에 얼마나 큰 태극기 기양대 미국 성조기가 걸려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태극기의 역사를 한번 살펴본다면 1882년 9월 20일 이전에 고종 황제께서 우리나라 국기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구상을 한 겁니다. 그것을 1882년 9월 20일 날 일본 통신사로 갔던 박용호 일행이 메이지마루호 선상에서 태극기를 그리게 돼요. 그것이 최초로 우리나라가 태극기를 그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전의 역사도 있었다는 것을 대조선 학회 여러분들은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본 니시무라야 여관 옥상에다가 처음 개항을 했었죠. 태극기가 그렇게 개항한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1883년 3월 6일 날 고종 황제께서 조선 국기라고 정식으로 국기로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태극기가 되었느냐? 태극기는 1919년에 3.1운동, 만세운동을 할 때 다들 국기들을 가지고 나와라. 조선기를 가지고 나오라 하면 이게 다 발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극에 사패가 그려진 이것을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갖고 나왔는데 그때 우리 이런 인쇄된 태극기였을까요? 각 마을에서, 각 집에서 그려가지고 나온 태극기였어요. 그런데도 다 비슷비슷했어.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이 태극기가 나오기 전부터 우리 민족은 태극기를 끼고 살았다는 거예요. 태극 팔찌를 끼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쓰고 있었던 저 갓을 담는 저 갓집이 태극 문양과 주변에 팔피가 그려진 이런 그 갓집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생활에 중요한 것들, 이런 중요한 것들에 향로라든가 뭐 청동 거울이라든가 기와라든가 이런 중요한 부분에 태극과 태극 팔피가 그려진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래서 태극기가 우리나라 국기로 한다고 했을 때 전혀 생소하지 않았다.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태극기를 가지고 나오자 했을 때 각자 집에서 그려갖고 나왔지만은 다 비슷한 태극기를 그려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맨 처음에 아까 이것이 이제 이 내용이 통신원이 최초로 일본 니시무라야 그 옥상에다 개항을 했던 태극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극기 됐는데 왜 이걸 좀 유심히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배 위치가 이렇게 좀 바뀌어요. 그리고 태극기 모양이 돌아가는 모양이 좀 다르죠. 그런데 그로부터 5년 후에 이 미국의 예교관이었던 데니에게 준 태극기가 이렇게 바뀝니다. 태극 모양이 돌아가는 배 위치가 이렇게 또 바뀌게 돼요. 그리고 미국인 목사 윌리엄 나서 노블이 소장하고 있던 태극기를 우리나라가 한번 태극기 전시회를 할 때 빌려온 적이 있는데 이 태극기가 이렇게 또 위치가 다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5년 만에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나서 노블 손녀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태극기는 또 희한하죠. 이걸 수로서 바느질을 해갖고 만든 태극기예요, 이게. 네? 그 태극기의 위치나 배의 위치가 다 다르죠. 네. 이게 왜 다르냐? 이 다른 것 때문에 태극기 문화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음식 문화 하면 어떻습니까? 어느 집에 김치 하면은 우리 시어머니가 뭘 좀 실수해가지고 젓갈 대신 장을 넣었더니 이 맛이 더 좋구나. 그래서 그 집에는 꼭 김장할 때 장을 넣는 집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음식 문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태극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가 나오게 되고 그것을 또 이렇게 바꾸고 하면서 태극기가 이렇게 변체에 나왔다 이거죠. 변체에 나오는 데는 그냥 변체에 나온 것이 아니고 그냥 기분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거기는 왜 괴를 저렇게 바꿔야 되느냐는 수많은 토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친구들은 우리나라 태극기가 너무 잘못됐다고 그걸 바꿔야 된다고 전번에 어떤 강의를 갔더니 역사학 교수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태극기 잘못된 거 아니냐고 저한테 그냥 따지고 질문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문제들을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동덕대학교 대학의 그 박물관에 소장된 건데 이게 바뀌잖아요. 이렇게 건이 아니고 건건이 되지 않습니까? 건건감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주역에 대강했어요. 이걸 그린 사람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바꿔서 그렸을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번 김구 선생이 서명한 태극기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바뀌었죠. 옆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왜 옆으로 했을까? 이렇게 우리 태극기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태극기가 이런 모양의 태극기예요.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태극기는 사실은 주역의 압축 파일과 같은 겁니다. 주역에 대한 사상이나 가치를 압축해 놓은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어떤 분이 제가 이런 태극기 강의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갑자기 교수로 승격을 했습니다만 저는 사실 강단에서 뭐 강의하는 교수가 아니고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원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우리 회에서는 회장인데 지원장 그 강의 나갔다가 잘못하면 봉변당한 수가 있어. 왜 그러십니까? 태극기를 싫어하고 태극기를 우리나라 국기로 하는 걸 반대하는 세력이 엄청 많아. 네? 그 안티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 거부에 대한 글들을 올려놨는데 그 중에서 하나 눈에 띈 것이 중국 유학을 갔다 온 친구가 태극기에 대한 유감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읽어봤더니 태극기는 이렇게 뭐 시간적으로 봤을 때 저기를 해서 제가 좀 중요한 내용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따가 다시 연락을 제가 해놓겠습니다만은 중국의 그 도관들이 쓰고 있는 모자가 태극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국기로 삼는다는 것이 너무나 창피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했다. 이런 얘기. 그럼 이제 우리가 태극기를 알기 위해서는 주역을 알아야 돼. 그런데 주역 공부를 하려면은 그냥 뭐 수십 년 해도 공부가 안 끝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주역 공부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주역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잖아요. 그런데 태극기를 이해하기 위한 부분만 잠깐 주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역은 지금부터 5,500년 전에 동이족 보키씨가 황하에서 올라온 용마의 등에 찍힌 점을 보고 팔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주역의 시초예요. 그 다음에 3,000년 전에 주나라 문왕이 괴사를 짓고 그 둘째 아들 주공이 효사를 작성했다. 이 괴사란 뜻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점괴자예요. 그래서 이런 효가 나오면 이런 앞으로 운이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의 괴사입니다. 그리고 효사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2,500년 전에 공자께서 주석의 개사 시빅을 거기에 달았어요. 이게 공자님께서 주석의 그 주역에 대한 주석을 달므로 말미암아 비로소 주석이 의리역이 되고 철학이 된 겁니다. 사상이 되고.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의 점 보는 거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800년 전에 주자라는 사람이 주역본이라는 것을 작성을 했어요. 주역본이. 그래서 우리나라 유림들, 우리나라 선비들은 이 주자가 쓴 주역본이만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거 시험에 텍스트북으로 사용했던 것이 주자의 주역본이에요. 그래서 그 이외에는 이제 보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1808년에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강진 초당에서 주역 사전을 탈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산 선생의 주역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그 실사구시를 중심한 해석이 많이 나오게 돼요.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한 내용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그 엘리트들, 조선의 그 지도자들은 주역에 대가지고 있습니다. 퇴계 이항이라든가 율곡 이선생, 이순신 등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주역에 대가지고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백전백승을 했다는데 어떻게 백전백승을 할 수 있었을까? 사실은 전쟁을 치를 때마다 이순신 장군은 주역으로 점을 쳤어요. 지금 이렇게 전쟁을 벌려도 되는가? 지금 숨어야 될 때인가? 후퇴해야 될 때인가? 기습을 해야 될 때인가? 이런 것을 주역으로 점을 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 때 신지식인들이 주역을 예면하기 시작합니다. 주역은 이제 미신이다. 이게 잘못된 거다 하고 이게 참 주역을 연구하고 있으면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을 당하게 되니까 주역이 이제 이렇게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데 1958년에 미국에서 아이칭이라는 책이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 책은 칼융의 분석심리학 책인데 이 책 서문에가 주역이 소개가 돼요. 그런데 이 책이 3천만 부나 팔리게 돼요. 엄청난 숫자죠. 그 3천만 부나 팔린 이 책을 한국에서 유학을 갔던 사람들이 보고 유학파를 중심하고 다시 주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 호가 희담이거든요. 희담이 뭐 주역 여부 요 게임에 들어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1999년도에 10월 달에 웅계부 365라는 코드 해설집을 제가 출간을 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주역의 뭐 철학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빼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일상생활에서 지혜로 삼을 만한 내용들만을 제가 해서 한 권의 책을 만들었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웅계부 365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실은 회원 8만 명 이상에게 제가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걸 더 업그레이드 하느라고 그걸 좀 내려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 2004년도 12월 달에는 후천 개벽 시대의 신운수 비결이라는 책을 제가 탈고를 합니다. 일본 학본회에서.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은 주역 64회를 효로 하면은 6으로 곱하면은 384효가 되죠. 384효에 대한 해설집을 일본어로 제가 이제 출간을 하는데 이것은 서점에 내질 않고 이걸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제가 주었습니다. 근데 이 책 한 권에 제가 얼마에 팔았냐? 150페이지밖에 안 된 책을 12만 원씩에 팔았어요. 굉장히 비싸죠. 그래도 15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비싼 내용이죠. 이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이런 태극을 중심하고 주역으로 좀 이렇게 해설하는 이런 강의를 할 만한 내용을 갖고 있느냐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라고 제가 지금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강단 교수가 아닌데 뭔데 여기 나와서 이런 강의를 하느냐 할까봐 제가 사실은 제 자랑을 좀 하는 겁니다. 예. 물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역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죠. 해석을 지금 집필하는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으로부터 공자시대의 주역을 또 주석을 달았고 또 주자가 본의를 달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많이 그 주역의 주석을 달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그때 당시에 가치관들이 잘못돼가지고 주역을 잘못 해석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등공상 시대에 귀인하면은 무조건 어떤 그 벼슬이나 공문을 한 사람들만 사람으로 취급을 했다. 또 남전여비 시대에 남자들만 그냥 위에 여자들은 아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시 좀 해석을 해서 집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주역의 로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게 되면 이게 지금 태극 마크잖아요. 같은 이렇게 위에 빨간색이 있고 아래 파란색이 있지만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은 이 태극 마크하고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럼 태극 마크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게 사실은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 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라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 태극기 강의한 사람은 태극 바지도 안 달고 왔다고 이상한 사람 아니냐. 근데 사실은 제가 이 보라색 넥타이를 메워왔어요. 이거 사실은 태극기를 상징하고 태극기의 색깔입니다. 빨리 돌리면 이 보라색이 된다니까요. 더 빨리 돌리면 하얀색이 돼버려요. 그래서 무국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 양이 나오네요. 양의라고도 하고 이 양이 나오는 거죠. 양과 음이 분리되어 나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양을 또 둘로 분리하고 음을 또 둘로 분리를 했을 때 이걸 사상이라고 해요. 비슷비슷하죠? 하나는 양 위에 음이 있고 양 밑에 음이 있고 음끼리만 되어 있고 양끼리 되어 있는 이게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에 외국에서 발견된 태극기 중에는 이 사상만으로 태극기를 만들어 놓은 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또 좀 나누면 이렇게 8쾌가 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8쾌가. 8쾌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게 되면 이 8쾌는 첫째는 저 맨 위에 맨 음끼리만 되어 있는 이것을 하늘이라고 하고 하늘천. 그 다음에 이것은 농경시대에 가장 필요한 호수, 저수지. 그래서 택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불이고 내성이고 바람이고 물이고 산이고 땅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소린가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천은 아버지고 아버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택은 소녀, 막내딸 이런 겁니다. 화는 중녀인데 이것은 뭐 차남, 삼녀, 무슨 차녀, 삼녀 이렇게 중간에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장남, 장녀, 중남, 소남 그리고 어머니 이렇게 해서 8가족을 상징하는 겁니다. 8가족.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역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숫자로 한다면 1, 2, 3, 4, 5, 6, 7, 8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주역은 사실은 이진법으로 시작해서 8진법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역을 연구하기 위해서, 주역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역 쾌후 구조와 성능 명칭인데 이거 하나만 있을 때 이걸 소성캐라고 합니다. 소성캐.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 하나만 있을 때는 별로 메시지가 없어요. 이거 땅이다. 땅이라는 의미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를 더 붙였을 때, 그러니까 천이다. 이게 붙였을 때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메시지. 예? 땅과 하늘이죠. 땅과 하늘인데 땅과 하늘이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진다. 이렇게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아래에 있으면은 이것을 지천태 그럽니다. 동그랗고 크고 태평하고 편안하다는 뜻이에요. 이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 천지부패가 되는 거예요. 천지부에서 돼야 될 것이 안 된다 이거죠. 이런 의미로 메시지가 분명하다. 이게 지금 태극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8쾌를 8번 서로 반복을 하게 되면 64쾌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역 8쾌는 가족의 기본 단위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가운데는 반드시 부모가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게 지금 가족의 중심에는 부모가 있고 또 모든 자녀들에게는 짝이 있다는 거예요. 짝이. 그래서 요즘에 뭐 남자끼리만 또는 여성끼리만 뭐 결혼도 한다고 하는데 그 주역 원리는 전혀 맞지 않느냐. 남자와 여자가 짝을 짓게 됐고 또 결혼했으면은 최소한도 3남 3녀는 낳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남 3녀를 낳아야 돼. 그러니까 3남 3녀를 안 두신 분들은 사실은 그 하늘의 뜻을 지금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족의 중심에는 부모가 있는데 이 부모가 부모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모셔라 이렇게들 효도하고 모셔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부모는 자녀를 낳자마자 자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종의 몸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모든 짝이 있고 삼남 삼녀를 낳아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지금 현재 이 내용까지는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한 페이지당 한 강좌씩을 해야 돼요. 근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주역의 내용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떻게 처세를 하고 관계를 해야 되고 자녀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이냐, 장유유서라든가 남매관계라든가 부부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부분을 여기에 자세하게 이 주역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 페이지당 한 강좌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다음에 제가 주역에 대한 아카데미를 아마 개설할 때는 그런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중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얘기는 주역을 제가 48년 동안 연구를 했고 다른 분들도 주역을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했는데 주역에 없는 내용이 있어요. 주역에 없는 메시지가 뭐냐? 그게 바로 공자님의 고민인데 도의 목적과 이상이 뭐냐? 이걸 할 수가 없다. 도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안 되는 거. 주역 얘기하다가 무슨 생뚱맞게 자동화 프로그램 얘기를 하냐. 네? 이 도라는 것이 사실은 자동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기가 만나가지고 그 경우의 수에 따라서 가장 각색으로 변화를 하고 생성을 하고 소멸을 하는 것이 이게 프로그램 원리예요. 프로그램 원리.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 외에 이 자연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도울 선생이 뭐 꼴리는 데라는 표현을 쓸 때 꼴리는 대로 해도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지극히 자연스럽고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만은 마음대로 해보니까 잘못되더라는 얘기죠. 왜 잘못될까? 인간은 왜 잘못될까? 태초로부터 그 성품을 받았는데 인간만은 왜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잘못된 감정을 갖느냐? 이거예요. 이게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그 태계위항과 기대승 간의 그 싸움이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사실 왜 잘못되냐? 그래서 이야기 나온 것이 사단 7정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사단이 바로 하늘로부터 제대로 받은 그런 성품이고 7정은 이것이 좀 사단을 흐리게 하는 뭐다 이런데 그것을 태계 이야기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고봉 기대성은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이 8년 동안 진행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앞으로 도래할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는 것이 주역이 없어요. 앞으로 어떤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연구해봐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존재 목적이 도대체 뭐냐? 사람이 왜 살아야 되고 왜 살게 되느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대사상가였던 공자님이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공자님의 고민이 결과적으로는 공자님께서 주역책을 얼마나 연구를 하시냐면 말년에 주역책을 이렇게 엮은 그 가죽끈이 3번이나 달아져서 끊어졌으면 얼마나 많이 주역책을 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읽고 나서 마지막 탄식이 뭐냐 하면 조문도 석사가에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자님이 도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못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못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지금 공자님의 말씀 갖다가 오늘의 사상에다 잣대를 대갖고 훈련이 맞았는지 해야 되겠어요? 되지 않느냐.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500년 이 역사, 유림비의 사상이 뭐냐면 네가 한 말이 공자님 말씀이냐 아니냐, 주자가 했던 말이냐 아니냐 이것 갖고 싸움을 했다니까. 공자님 말씀보다 더 훌륭한 말씀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래.
그럼 거기 유교만 그랬나요? 기독교도 마찬가지. 기독교. 무슨 새로운 말씀 하나 나오면은 이게 성경 어디가 있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 하면서 그놈 잣대 돼가지고 너 틀렸어? 너는 이단이고 넌 응? 막 아까도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죽여야 돼? 이렇게 간다 이거죠. 그러면 도란 도대체 무엇이냐? 도가 이 도를 구역책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주역 개사편에 이름 일량 지위도다. 이름과 한 음과 한 양은 곧 도다 이거죠. 음과 양이 만나서 모든 조화를 이뤄가는데 그 조화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원칙적으로 주의적으로 이렇게 간다. 그래서 도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길이 있다. 음과 양이 가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도는 또 뭐냐? 도야자는 언야다. 도는 곧 언이다. 말씀 언자잖아요. 그러니까 도는 곧 말씀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 기독교 다니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반갑죠. 요한복음 그 첫 페이지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 지금 주역에도 도가 곧 말씀이고 또 이게 성경에도 지금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내용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이것이 여러분 귀에 들리는 이런 말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 귀에 들리는 이런 말씀이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도야자는 언야라고 했을 때 이 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 귀에 들리는 이런 말이냐?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것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가 무슨 뜻입니까? 자연의 근본 원리, 자연이 존재하기 위한 근본 원리가 로고스예요.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어떤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로고스는 도대체 뭐야? 그래서 로고스를 이해하려면 이 로직을 알아야 로직. 로직이 무슨 뜻이냐를 또 이제 설명을 하려면 제가 이제 철학 강의 시간도 아니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곰이라는 이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곰이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본다. 곰을 만들어 본다 이거죠. 곰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곰의 지금 평균 온도가 5도에서 한 18도 사이 이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그것이 열흘 이상이 유지가 됐을 때 이것을 중춘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습도는 60도에서 80도 사이에 80% 사이의 습도 60%에서 80% 사이의 습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2, 3일 간격으로 비가 내리는데 여름에 내리는 비가 아니고 고슬비가 쫙 오게 되겠죠. 새싹이 나는데 강한 비가 뿌려버리면 새싹이 부러져 버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